공인중개사 최초 방송국 RBCTV 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스타트 라인에 서 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며칠 동안 연속 NO라는 답을 얻으면서 나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스티브 잡스의 말인데요. 오늘 2017년 첫 방송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어쩌다 보니까 2017년이 됐고 2016년에 그 묵은 찌꺼기가 잡념이 아직도 남아있고 새해를 도약하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아직 부족하다면 마음가짐을 다듬어보자 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방송국에 출연자 이래 가장 젊고 핸섬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미남이신데요. 우리 이승훈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승훈 소장입니다. 네, 이제 제가 예전부터 이제 출연을 계속 하고 싶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바쁘다는 핑계로 오질 못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해 첫 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더욱 영광스럽고요. 네, 제가 오늘 여기 출연했고 또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왔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소장님 직접 본인의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저는 현재 이승훈 부동산 경제연구소라고 지금 연구소 대표로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 리얼비전 경제연구소 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일들은 이런 경제 채널 방송을 통해서 고객분들한테 컨설팅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중개업 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뭐 시행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전반적인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강의를 통해서 교육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막연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게 되면 부동산을 시작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해야 리스크를 회피하게 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주로 이제 이런 부동산 초보자분들을 주 고객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네. 일단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만 해도 굉장히 샤프한데 감사합니다. 네, 상당한 많은 저력도 있고 사실 보니까 자격증만 해도 굉장하신데요. 네. 공인중개사, 경공회사, 상권분석사, 또 금융투자상담사, 에다가 법률상담사까지. 네. 어떻게 다 공부하셨어요?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는 것도 버겁던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이제 전 부동산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중개사 자격증을 어떤 권유에 의해서 한번 땄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동산업을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매력을 느꼈고 물론 처음엔 저도 뭐 우여곡절도 많았었죠. 그래서 제 생각만큼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했지만 어떻게 그냥 꿋꿋이 어떻게 버티다 보니까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남들과 좀 차별화돼야지만 남들한테 더 좋은 컨설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분야를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을 하게 되면서 그냥 단순히 내가 공부해야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을 하면서 병행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자격증 공부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공부를 사람이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격증도 많이 취득을 하게 됐고 단순히 자격증을 모은다 취득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걸 통해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것들이 더 시너지를 일으키게 되면서 더 좋은 어떤 컨설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돼서 그래서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담이지만 앞으로의 대한민국에서의 뭐 물론 글로벌 시장까지 내다보실 수 있겠지만 어떤 기여하고 싶은 기여도랄까 부동산 관련한 꿈이 있다면 말씀 주시겠어요? 네, 뭐 사실 지금 상당히 지금까지 성과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욕심은 있죠. 앞으로도 더 크게 회사를 일궈내고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쪽으로 뭐 중국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일본 가까운 쪽 이웃 나라에서 거래하는 해외 부동산 쪽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약간 장기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일단 소액
투자자분들에 대한 컨설팅을 위주로 하는데 교육 사업 쪽으로 조금 더 넓혀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고 또 이제 방송 채널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만 더 다양한 마케팅 활동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한테 일단 저를 알리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전달하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 목적이에요. 약간 막연한 듯 하지만 최대한 많이 알리고 그분들에게 그냥 부동산이 젊은 분들 특히 20, 30대 분들이 부동산으로는 어떻게 투자가 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앞으로 힘들 것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지표, 그다음 정확한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서 부동산이 앞으로도 굉장히 좋고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 한 면도 네. 네, 빠트림이 없이 완벽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언변술, 네. 네, 실력, 네. 멋지신데요. 정말 반갑고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방송국의 첫 출연을 또 2017년도 네. 들어서 첫 출연을 이렇게 멋진 분을 모시고 함께할 수 있어서 네. 저도 기쁘고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제 들어갈까요? 네. 네. 2016년 부동산을 정리를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네. 먼저 네, 첫 번째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네. 2015년 12월 16일 날 네. 네, 세워졌나요? 그렇죠. 이제 2016년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키워드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자 부분을 납부했었던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이자만 납부하다가 나중에 매도해서 다시 되팔게 되거나 그 대출을 그 매수자에게 승계하는 형태가 됐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원금에 대한 상환 부분이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형태로 했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이제 비거치식이고 분할 상환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거치식이라는 것은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거치식이라는 것은 이제 이자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까지 같이 상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목돈이 생겨서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형태가 아니라 매달 갚아야 된다. 이게 상당히 큰 여파를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금리가 0.25% 오르고 0.25%포인트라 그러면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월 상환액으로 늘어나는 액수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큰 액수를 상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10만 원에서 12만 원, 13만 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0만 원 납부하던 것을 50만 원, 60만 원 납부하게 된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셀러리맨 기준에서는 사실 이런 식의 대출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어떤 부동산 상승 여러 가지 뭐 심리적인 면, 정책적인 면 이런 것도 있었겠습니다만, 사실은 유동성, 그 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 효과로서 가격이 올라간 것도 부인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딱 끊어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투자 관점에서는 좋은 현상은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가 계속 증액되는 걸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선진화라고 표현한 것처럼 사실은 정책적으로 꼭 필요했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에서는 5월달,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2월달 이렇게 좀 시행이 됐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월에 수도권을 시작하고 5월달에 지방이 됐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올해가 작년이죠. 2016년이죠. 2016년 10월달까지는 사실 경기가 굉장히 좋았단 말입니다. 1.13 대책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지 않았습니다만 5월달에 지방에 시행을 딱 하게 되니까 굉장히 많이 얼어붙은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굉장히 컸었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가계부채가 2017년도에 정말 경제적인 살림의 위축이 되고 그렇죠. 전체적인 분위기를 위축하게 되는 요인인데, 금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되죠. 유동자금 같은 것들로 인해서 부동산이 상승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를 딱 정책적으로 건들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반대로 안 좋을 경우에는 이거를 풀어주게 되면 활성화가 금방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 줄에 있다시피 집단 대출 같은 것들, 분양권 분양권 같은 것들의 집단 대출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외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장 같은 경우도 분양 시장과 기존 주택 시장이 있었을 때 기존 주택 시장보다는 분양권 시장이 훨씬 더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됐었던 거죠. 예. 분양을 받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집단 대출까지 맞게 되면 그 여파가 너무 그렇죠. 클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한번 풀어뒀었던 그랬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 청약 1순위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요? 네. 아직도 청약을 가입을 하는군요.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택 청약의 주택 청약 1순위 가입자만 1,000만 명. 그러니까 주택 청약자가 아니고요. 청약 1순위 가입자만 1,000만 명이 된 겁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도 2월 달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청약 제도가 바뀐 것이 2년 동안 갖고 있어야 될 것을 6개월만 갖고 있어도 1순위 자격을 부여를 했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되면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1순위자로 격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1순위 가입자만 1,000만 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너도 나도 이제 다 경쟁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약제도라는 것 자체가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주는 제도인데, 이거는 좀 어떤 당시만 해도 부동산이 안 좋았기 때문에 부동산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으로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청약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약간 거리가 상충되는 느낌도 좀 있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000만 명이 돌파되다 보니까 15대 1, 거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5대 1이라 그러면 2007년 주택종합저축 나온 이후에는 가장 높은 경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우리가 뉴스에서 익히 들었습니다만 엄청나게 수백 대 1, 수십 대 1도 정말 많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 1순위가 되니까 너도 나도 일단 넣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한 지역에서는 당첨만 되게 되면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일단 1순위 통장 갖고 있고 붙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렇다고 거기 청약하는 거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너도 나도 일단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집을 갖지 못하고 가수요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경쟁이 되는 그런 현상이 심화됐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겠죠. 네. 청약 통장이 투자 목적이고 투자 목적이 됐죠. 실거래 목적이 아니고요. 네. 자, 있는 사람들은 또 더 불리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럼요. 또 그런 분위기는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 열기 속에서 재건축 아파트 값이 계속 상승이 되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네. 평당 가격이 4천만 원이면 정말 엄청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복권 당첨되게 되면 1억 원을 줬단 말이에요. 집을 사라고. 아파트가.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한 평당 4천만 원. 그런데 이제 4천만 원짜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당첨되면 여기서 프리미엄이 또 붙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강변에 있고 조망까지 되는 것들은 5천만 원, 6천만 원까지 혹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평의 가격이. 그러니까 사실 엄청나게 과열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면서도 그만큼 강남에 입성하려는 수요자들이 되게 대단히 많구나라는 느낌도 또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엄청나게 많고 청약 경쟁률도 되게 또 셌거든요. 이런 과정에서도 거기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계속 거래가 되고 대기 수요가 기다리는 현상이 생기게 됐으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량을 많이 집어넣는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수요이기 때문에 거기를 강남을 전체를 다 아파트화 시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수요층 그래도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남 같은 경우에서는 가격이 이제 재건축 그러니까 분양 가격 신기록 행진. 그러니까 4천만 원에 분양을 하게 되면 프리미엄 붙여서 4,30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몇 달 뒤에 다시 분양하는 것은 4천 분양이 아니라 이 옆에 있는 단지 먼저 분양한 게 4,300이 됐으니 얘도 최소한 4,300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 이상으로 분양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기존 아파트 같은 것을 갭 메우기를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되는 이런 현상이 돼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반대로 모든 지역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이제 강남이 아닌 지역들, 구체적인 어떤 지역을 꼽을 수는 없습니다만 좀 수요층이 적은 지역, 그냥 예를 들어 강북이라고 얘기한다면 강북 같은 경우는 수요가 강남만큼 많지는 않단 말이죠. 근데 물량이 많이 쏟아지게 된다면 그것을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수요층이 붙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강남은 한 번에 되지만 그래서 오히려 거기는 가격이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주변 가격을 다운시킬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강남과 강북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똑같은 물량이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은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좀 탄탄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참 문제죠. 그렇습니다. 너무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는 거고 주변 여건까지 다 상승 효과를 보게 하는 건데. 그렇죠. 강남은 이제 모든 것을 사실 갖췄던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빈부 격차가 더 격심해지는 거고. 그렇죠. 네, 그게 문제죠. 그게 이제 양극화가 진행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기는데 그걸 정부도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특별히 그것을 뚜렷하게 잡아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 재분배 정책, 세금 이런 부분들로서 계속 완화시키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시장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는 것을 정부 정책으로 잡기에는 좀 한계가 좀 뚜렷해 보인다는 겁니다.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네, 중도금 대출이 강화됐다고요? 네. 이게 이제 결국은 다 가계대출하고 연관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기존에는 이제 건수의 제한이 없었습니다만 이제 2건으로 제한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그 보증 한도 자체가 한 사람당 보증 한도가 6억, 수도권 관역시는 6억, 지방 같은 경우는 3억으로 제한을 하는 경우도 생겨났고요. 이제 분양가가 9억이 넘는 커다란 거에 대해서는 아재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대출을 계속 건드리는 것은 뭐냐면 가계대출이 사실 지금 1,300조가 넘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게 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이게 상당히 큰 그 뇌관으로 작용해서 이게 좀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대출을 좀 잡아야 되고 그렇다고 부동산에 대해서 좀 너무 강력한 대책을 취하게 되면은 갑자기 너무 크게 식어버릴 것 같으니까 대출을 잘 못하는 형태로 이제 잡아가는 형태가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요 이후부터 사실은 그냥 어떤 정책적으로는 좀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요 전까지는 계속 완화 정책을 피다가 이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한, 왜냐면 금리가 사실 너무 저금리로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대출을 활용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렇죠. 너무 다운돼 있었던 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 좋은데 과열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 다시 가계 금융 정책에 대해서 좀 손을 보기 시작했었던 첫 번째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중하게 가계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네. 투자하지 않고 그렇죠. 무리하게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분양가가 아무래도 이제 고분양가면 여력이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하게 되고, 네, 분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한테는 제동을 그렇죠. 걸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분들, 분양가가 확실하게 계획이 있는 분들이 네네. 분양을 받아라. 이런 그렇죠. 맞습니다. 실거주자를 받아라는 건데, 아까 청약제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수요자들이 많이 붙었고요. 그러니까요. 이 가수요자들이 또 이거를 청약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금리에다가 대출을 잘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돈이 얼마 안 들이고도 기다리게 되면은 돈 얼마 안 들이고 수익이 나게 되면 팔아버리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이 중도금 대출을 안 해준다라는 얘기가 된 것은 이제는 돈이 없으면 못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제도가 재편이 되라 이런 걸 시그널을 보내준 거죠. 정부 정책에서는. 투자 목적으로 하지 그렇죠. 마라. 네, 예. 무리하게 하다가 사실 되팔고 싶었는데 그게 또 제대로 안 되면 그대로 그 부담으로 안고 그렇죠. 그 문제를 이제 파산하게 되고 네.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악순환이 되니까 이런 제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8.15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는데 네. 설명 좀 주시죠. 예, 8.25 가계부채 대책 말 그대로 이제 가계부채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했죠. 이 당시에도 한 1,200조가 넘는 그런 가계부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 수위까지 도달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가계부채가 많다는, 어쨌든 빚이 많다는 건 좋을 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 경제적으로 좀 부담스럽고 개개인한테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택보증심사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 그런데 이제 이때 좀 웃겼던 것은 공급 물량을 축소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때 발표 때. 저도 이제 8.25 가계부채 대책 나왔다고 해서 원문을 뽑아서 읽었을 때 좀 깜짝 놀랐습니다. 공급 축소라는 거가 가장 기억에 남지 다른 부분들은 사실 별로 이렇게 가계부채 했으니까 별로 대출을 별로 안 해주겠다. 대출을 좀 잡아내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공급 축소.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공급 축소를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공급을 자체를 안 하게 되면 대출 받을 건수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출을 줄이겠다라는 얘기였는데 사실 공급 축소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대책이 발표내고 강화책이었는데 이거 발표했지만 오히려 부양책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겼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은 시장 정부 정책의 취지와는 다르게 시장에서는 다른 쪽으로 해석이 되게 되면서 113 부동산 대책이 좀 더 강하게 나오는 이런 현상까지 생기게 됐었고 어쨌든 이 8.25 대책은 이 8.25 대책 나와서부터는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생겼었습니다. 네. 거기까지 생각을 못 미쳤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단순한 건데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그 원리를 공급을 축소한다. 몰랐을까요? 그러면은 시장에선 당연히 좋은 식으로 받아들인 거고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을 건데 거의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형식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청약 문턱 높였다는 11월 3일 부동산 대책도 설명 좀 같이 해주시죠. 123 부동산 대책 같은 것이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123 대책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확 꺾이는 분위기가 사실 생겼습니다. 11월 달부터. 이게 뭐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또 전반적으로도 이제 앞으로 17년도에 대한 불투명,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겹치게 되고 또 국정도 굉장히 좀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다가 이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좀 쐐기를 박았죠. 흔들흔들하는 시기에. 그래서 내용 자체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일부 지역입니다. 뭐 강남 4구라든가 뭐 과천, 세종 뭐 일부 지역인데 이런 데서 이제 청약 제도를 좀 많이 건드려 놓은 거예요. 워낙에 과열이 심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다가 이제 전매 제한을 6개월인 것을 뭐 1년 6개월을 한다거나 또 강화된 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까지 제한을 한다. 분양권 시장을 아예 없앤 거죠. 그렇죠. 등기가 되게 되면 이제 분양권이 아니라 그냥 아파트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 시장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가 안 붙죠. 그렇죠. 분양권 얻어서 팔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가수요가 빠져버리니까 전체적인 수요층이 낮아지게 되고 수요가 없어지니까 가격이 조정이 돼버리는 거죠. 이 분양권 프리미엄 자체는요. 일반 기존의 아파트 가격 형성되는 거랑 많이 틀린 게 호가가 굉장히 등락폭이 큽니다. 뭐 2억, 3억 갔다가 부르는 게 값이니까 그러다가 또 경기가 안 좋게 되면 뭐 5천만 원, 7천만 원까지 뚝뚝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뭐 크게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만 거래량은 거의 많이 없어지게 됐고 가격 자체는 비록 미세하지만 조금씩 가격이 빠진 현상이거나 정체된 현상이 있었죠. 그 전에 올라갔던 거를 감안하게 되면 그 상승폭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든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대책으로 인해서 사실은 청약 시장이 사실 많이 잡힌 형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좀 현명한 대책을 발표를 하신 덕에 우리 소장님 통해서 말씀을 들어서 좀 위안이 되네요. 네. 부동산 시장을 좀 조정을 했다라는 말씀까지 듣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말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